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죠? 진순장과 함께하는 유쾌한 데이트. 오늘은 저번 주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저번 주에 너무 아쉬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공화당의 자문 변호사이시죠? 이성원 변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죠.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고생 많으시고. 저야 뭐 늘 하는 거니까 네. 좀 뭐 별로 상관없고 그래도 이번 주에는 되게 네. 좀 기쁜 마음에 하긴 했어요, 사실. 그렇죠. 뭐 이게 어쨌든 성과가 나온 한 주니까 뭐 저도 기쁜 마음 또 한편 또 슬픈 마음 또 같이 공존하는 뭐. 네. 아니 뭐 씁싸게 딴 게 아니라 예, 궁금해요. 아니 기쁜 건 좋은데 딱 TV를 틀면 이제 항상 언론 이야기를 하지만 좀 이렇게 제가 보고 싶은 화면은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이 미국 의사당에서 뭐 연설한다든지 예. 그 저기 취임 초기 뭐 이렇게 했는데 역사라고 보여주는 게 항상 그 사과하시는 듯 시작해서 좀 재판받던 때 찡한 모습 네. 이렇게 저기 호송버스 타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안 좋아서 병원 가시는 모습 이런 거. 더 못 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평론도 듣기도 싫고 그것보다 화면 자체가 좀 짠한 그게 있어서 좀 그런 게 또 슬프고 또 게다가 이게 들리는 소문에 뭐 그럴까 뭐랄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이석기하고 한명숙 때문에 뭐 했다. 저는 사실 믿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염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건 말이에요. 염치 있는 사람들 그냥 뭐 마음 내키면 그냥 하는 사람들이라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야, 정말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얘들 보기에도 이거 큰일 날 것 같아서 이런 게 아닌가. 또 병원 옮기신 것도 그렇고 그때는 좀 가슴이 좀 그랬죠.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때까지 건강이 계속 악화돼 왔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병원 옮기신 거, 그리고 또 초에 이낙연이 한번 뱉었다가 또 넣었다가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렇죠, 이제 그렇죠. 주고받고 한 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쭉 보면은 계속 건강이 안 좋으셨던 게 아닌가. 지금은 도저히 딱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도저히 방법이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더 이상 극으로 치닫기 전에 그렇죠. 뭐 별 소문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뭐 백신이라는 소문도 있고 뭐 온갖 소문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말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사람들을 용서 못한다. 이제 대표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뭐냐면 저는 이게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유영아 변호사 메시지 보면은 뭐 심심한 뭐 사회를 편한다라고 말씀 비슷하게 하신 것 같긴 한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뭐 대통령님 뭐 이야기니까 저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평할 게 없고 우리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뭐 문재인에게 감사한다는 말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 어른이 이렇게 도둑놈 속을 들어가서 막 5년 고생했으면 힘을 길러서 대갚아줘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야지. 거의 만장이 나왔는데 이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렇게 해야 인의예지에 저번 주에 맞잖아. 1강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1강 되돌려준 것도 그렇잖아요. 그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되돌려줘야 되는 게 우리가 또 전 인이라는 게 사실 사람 인변의 두 이인데 그 두 이가 이게 같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등호.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게 인이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기소부력 물시어인 그래서 내가 싫은 거 하지 말게 한다. 이게 기본이듯이 똑같이 하는 게 인에 가깝고 의로 생각해도 이 정의라는 게 기본이 눈에는 눈 이게 기본적인 거고 그 영어도 있잖아요. eye for eye, tit for tat 이래서 그다음에 법 앞에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똑같이 하는 게 의인 거고 얘 입장에서 봐도 뭐 벌써 전직 대통령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 이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해로 해야 되고 지는 제가 하는 이익 형량 했을 때 그 들어갔을 때 그 얻는 공익적 이익과 안에서 그게 완벽하네요. 인의예지에 그렇게 해야 인의예지 맞다.
그런 제 네. 애들한테 그래요. 자녀분들한테? 예. 자녀분들이 벌써 이렇게 뭐 이렇게 꼰대라고 안 놀려요? 아니요, 이거 벌써 제가 큰 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크다. 근데 거기서도 벌써 20, 30대의 그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니고 10대 때, 10대 때, 예. 10대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걔들도 옛날에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기 전. 네네네. 그래서 이거 왜 어머, 우리는 궁금하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 아빠 왜 마스크 써야 돼? 이 코로나는 어디서 나온 거야? 뭘? 근데 솔직히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잘 없잖아요. 네. 뭐 은폐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뭐 네. 네이밍,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기 어렵죠. 네이밍이라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누가 우한 폐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원인을 모르니 대책이 안 서고 애들도 혼란스럽고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애들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 시대를 제일 잘 또 반영해 주기는 주기도 해요. 네. 이거는 뭐 지금 이거랑 별로 상관이 없을 것도 같은데 선생님 말이 나온 김에 저 이제 촛불 집회하고 그럴 때 애들이 뭐 하얏송? 무슨? 하얏송. 그때는 우리 애를 제가 제일 첫 번째 데리고 간 때가 그 개진절 때 그 저기 조국 구속 문재인 아웃할 때 데리고 와서 때문에 그 전까지 애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 친구 제 지인 애들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박근혜 하얏송을 막 불러가지고 그 어디서 그런 노래 배웠냐고. 아니 학교에서 다 부른다고 이 노래를. 아니 저는 저 혼자 막 교육을 시키고 집사람이 아빠 말 듣지 마 하죠. 아빠 말 딴 데 가서 하면 너 왕따 당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는 사실 네이밍부터 검토해본 사람이니까 이 국정농단이라고 할 때부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용의 눈물, 유니콘의 불 할 때 없는데 마치 그 말이 있으면 있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국정농단 사태는 사실은 여러분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저 혼자 그런 소리 했으니까 이거는 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고 최서원의 비서실세 사칭 사건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했던 그거라서 뭐 애들의 여론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 없이 애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또 부모가 또 그거를 뭐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너무나 방관하는 그런 걸 좀 보고는 굉장히 개탄스러워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냥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가르쳤죠. 저는 가르칠 애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야기가 좀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그리고 기다리던 대통령님께서 드디어 이제 12월 31일 0시를 기해서 자유의 몸이 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 진짜 5년 동안 싸워왔던 게 바로 이날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나 할 만큼 저희는 되게 기쁜 순간이었고 또 변호사님께서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향간에는 뭐 무죄 석방이다, 뭐 사면이다, 형집행정지다, 뭐 본인의 생각에 따라 그렇게 막 또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사면을 반기는 우리가 뭐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근데 뭐 1차적으로는 나오셔야 되는 나오셔야 되는 게 가장 컸으니까 그럼 뭐 사면이나 형집행정지나 뭐 사실은 명예 회복이 안 된다는 건 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일단 나오시는 게 우선이어서 근데 사실은 야 이제 앞으로 나갈 숙제가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지금까지의 난이도가 10이라고 봤다면 앞으로의 난이도 한 100 이상이겠구나라는 느낌이 나죠. 왜냐면 사실 누군가 이렇게 뭐 구속되고 어디 있다라는 것 밖에 사람이 절규를 하면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아무 그냥 뭐 이럴 수 있어. 뭐가 잘못됐으니까 뭐가 잘못됐으니까 나오게 해야 돼 이런 약간 절규로서 여론 압박하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 명예회복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말하자면은 절규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역사적 명예회복만 바란다면 그냥 역사에 맡기면 돼요. 언젠가는 밝혀지겠지. 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게 역사적인 그런 명예회복이 아니고 현실적인 법적인 명예회복이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무죄 석방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올 초에 이제 재판이 끝난 상태에서는 맞지 않는 만든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결국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 할 때 억울하니까 찾아오는데 저 억울해요 라고 말하면 그러면 제가 그러면 억울하신데 도대체 뭘 원하시냐고 그러면 그 형사적으로 이렇게 고소 고발을 원하세요? 아니면 이게 잘못됐으니까 뭐 언론 같으면 정정 보도를 원하세요? 아니면 거기에 따른 뭐 손해배상을 원하세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명예회복도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방해달라 그러면 그래 석방해줄게 라면 딱 매치가 되는데 우리가 명예회복에서 그래 명예회복해 줄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걸 명예회복 해줄 테니까 널 뭐 하는데 그래도 명예회복 해주세요. 그건 아니 이게 동업 반복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명예회복이라는 측면은 사실은 우리가 헌법 재판에서 탄핵 결정을 받았으니까 탄핵 무효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무죄로 바꾸는 거 하나 사실 법적으로 큰 틀은 두 개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게 뭐 지금 법적 논리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이밍과 지원군과 뭐 온갖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약간 또 이렇게 뭐 좀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사적으로 보자고 형사적으로 보면 일단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거는 뭐 일단 지나진 사실은 이렇게 분명하니까 이걸 뭐 타임머신하고 되돌릴 수 없는 거고 이거를 하려면 사실상 우리 법제사에서는 재심밖에 없거든요. 재심. 그럼 재심을 하려면은 일단 기초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유죄를 받았냐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야 박근혜 대통령이 뭐 뇌물 하나 받은 거 있어 뭐 저기 죄가 있으면 뭐 너 한마디 말해봐 라면 그 사람도 말 못하지만 또 묻는 사람한테 그러면은 박 대통령이 왜 들어갔어 라고 또 되물으면 또 대답을 잘 못하시기도 하거든요. 뭐 탄핵 어쩌고 뭐 탄핵은 형사재판인데 왜 들어갔냐고 그러면 뭐 국정농단 어쩌고 하는데 사실 크게 큰 카테고리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이른바 저는 최순실이라는 말 쓰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까 개명했는데 은근히 그냥 최순실이 초소원보다는 촌스러우니까 이 촌스러운 사람이 꼭두각시를 조정했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일단은 최서원 어쨌든 그러면 그냥 거기 그 언론 네이밍을 보도록 하면은 그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좀 첫 번째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둔갑시킨 사건이죠. 국고 손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 임종석이가 그거는 첫 번째가 좀 불안불안하니까 임종석이 들어가서 캐비넷 다 뒤벼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들고 나와가지고 세 번째는 그 새누리당 때 공천 개입해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세 가지인데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반찬으로 따지면 그냥 뭐 이렇게 후식도 아니고 뭐 뭐라 그러냐 하여간 뭐 별거 아닌 거. 뭐 첫 번째가 사실은 컸죠.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찻잔 속에 태풍을 과장해서 태평양에 있는 허리케인, 사이클론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언론의 기술이듯이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그 결국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그게 가장 큰 게 역시 뇌물이었고 뇌물 그 다음에 그 직권 남용형 강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무상 비밀누설 뭐 이렇게인데 뇌물은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이 나와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데서 그 정유라한테 말을 준 것도 말을 빌려줬어. 이 사람들은 뇌물죄라는 거는 공무원한테만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 받은 사람하고 공무원인 박 대통령하고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경제 공동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뭐 직무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묵시적 청탁이라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묵시적 청탁에 있으면 거의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라는 거를 뭐 삼성의 경영권을 뭐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 경영권 승계라는 게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쪽의 이야기지.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갖다 붙이는 거 사실 말이 안 돼요. 또 크게 말이 안 되는 거는 그 두 번째 보면 이렇게 강요로 했거든요. 강요 뭐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미르 K스포츠 대단 했을 때.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진희 형님한테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좀 사와주세요 이러면 이게 부탁이지 강요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반말로 어이 진희 형 뭐 가서 커피 한 잔 더 와 이러면 이게 강요가 되냐? 그것도 아니지.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 청탁하고 강요하고 구분은 폭행과 협박이 있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뭐 박 대통령이 뭐 폭행을 하려고 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협박이 있느냐 했을 때 협박이라는 게 이렇게 지원 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하겠어. 검증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 청탁이 앞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묵시적 청탁이란 말은 폭행 협박이 없었단 말이잖아요. 말도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강요 자체가 성립이 안 하지. 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공무상 비밀 누설고 했지만 지금 다시 그 우리 최소한의 태블릿 PC가 본인 게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본인이 그러면 내 거니까 달라고 하니까 내 거 아니야. 검찰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교육했던 게 뭐 드레스덴 연설문이 처음에도 그랬어요. 드레스덴 연설문이 그 이전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냥 뭐 누가 시험을 듣게 되죠. 뭐? 하여간 빨갛게 뭐 다 빨갛게 표시가 돼서 뭐 볼 수가 없었다 하고 뭐 정유라 뭐 초등학교 친구 아빠가 뭐 현대자동차에 뭐 납품하는데 뭐 도와줬다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뭐 식당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뭐랄까 직권 행위를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국정농단 그 부분 저는 그 말을 싫어하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그 비선실세 사칭 뭐 사건에 관련된 게 워낙 약하니까 막 비비다 보니까 그 공무원 특활비 나온 거죠. 근데 공무원 특활비 해가지고 국정원장들 다 구속됐어요. 근데 웃긴 게 요번에 추미애가 윤석열 할 때 막 처음에 막 뭐라 그랬나 우리 막말로 조지려고 했을 때 네. 검찰 특활비부터 막 들고 이랬었다고요. 뭐 몇 프로다 몇 프로. 근데 검찰 특활비가 10% 정도가 법무부에 간다고요. 네. 그러면 지도 그것도 그러면 그래 생각하면 그 논리면 뇌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통상적인 관행도 아니고 그냥 그게 말하자면 예산상의 활용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거 씌운 거고, 뭐 마지막에 말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그 저기 뭐 새누리당 공천 개입 같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현대적인 권력 분립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옛날 같으면 뭐 진짜 입법 행정 사법에서 어깨가 상권 분립이었지만 요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권과 그리고 그 야권의 분립,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권력과 시민단체 권력 분립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럴 따지면은 당정청 협의는 다 뭐 간섭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 맞지 않고 지나고 나면은 그 뭐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우리가 흔히 그 내로남불 할 때 그 뭐 이렇게 내로남불 하는 사람 모렴치고 이야기하지만 기술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로맨스로 만드느냐, 그 불륜으로 만드냐의 또 하나의 큰 기술인데, 그 칼자루도 아니지, 그 좀 반역 세력들이 큰 기술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진짜 차찬 속의 태풍도 아닌 걸 진짜 태평양의 태풍으로 이렇게 네이밍해서 뒤엎었고, 일단 형사적으로 어쨌든 말씀드린 형사 큰 꼴에서 그런 세 가지 있는데 그거를 재심이 이제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재심 형식 그 절차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심을 해서 네. 그게 돼야지 그 사실 우리가 지금 특별 사면 받으셨지만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형의 선고도 없는 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형의 그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형의 선고는 있는 거고 그 위에 집행을 면제하는 거니까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하세요. 되게 괘씸한 게 뭐냐면 그 지금 내곡동 사저하고 삼성 사저 내곡 사저도 경공모여 했잖아요. 근데 안 했으면 지금 그 벌금도 이렇게 징수가 면제가 되니까 안 넘어도 되는데 그거 다 그렇죠. 그냥 해놓고 도전도 다 뺐고 뭐 해버리니까 아 그거 정말 저희가 봤을 때도 진짜 안타깝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러니까, 정권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저쪽에 윤 후보 윤 짜장이 더 싫은 거죠. 그렇죠. 참. 좀 형사적으로는 그렇게 재심한 게 남아 있다면 문제는 그 탄핵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무효는 재심이란 없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죠. 뭐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크다 한 일 중 하나가 네. 일단은 누가 한 명 뭐 이렇게 투쟁력 좋으신 분이 원내 지출하시면 거기 재심 조항 만들고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 밖에서 이렇게 거기 거의 형법적인 걸 준하니까 우리 거기에 대한 상식적인 그런 요소를 한번 갖추어서 재심 조항 넣어야 된다라는 거 해서 그 사실은 전투력은 그때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게 투쟁, 전투 이런 거는 그 상대방한테 간담이 서늘하게 겁을 먹게 해야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만성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에서 원내 들어갈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된다면 사실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바뀌었다는 거에 대한 그렇죠? 단초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조금 지원금 여론의 좀 힘을 해서 얻고. 해서 그때 이거 재심 넣을 때 한번 빵 터트리는 그런 거. 그다음에 재심 사실 형사적으로도 재심하는 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이렇게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으니까 그거를 여론적으로 압박하는 거. 그다음에 결론 나올 때 또 압박하는. 그럴 때 좀 투쟁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명예회복 사실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지금 바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 평가에 맡긴다 이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걸 하려면 결국은 형사적으로는 재심, 헌법재판적으로는 그 재심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거기에 1호 이게 1호 사건이 되지 또 그것도 재심이 1호 사건이 되게 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금까지는 한 100m 달리기 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마라톤 경기고 절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논리력 그다음에 그 지원 세력 뭐 이렇게 다 종합적인 예술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그리고 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많이 남아 있는 이렇게 그 과업이라고 했나 뭐 그렇게 되겠죠. 네, 이제 뭐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힘들지만 그래도 재심이라는 이런 합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지금까지 다 덮을 수 있는 누명을 일단은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죄 판결을 재심을 통해서 받는 것이 저희 이제 1차 목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명예회복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감정적인 용어지 구체적인 뭐 법적 용어는 아니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더라도 누가 물으면 우리 재심을 해서 역사적 평가가 아니고 현실적 평가가 해서 연금 보전하는 것까지 노린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 뭐 복권이 됐다고는 하지만 뭐 선거권 피사건만 살아났을 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경호만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도 되지 않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우리 공화당이 찾아드려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특별법, 특별조치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좀 그렇게 하는 건 정도가 아닌 것 같고 근본부터 좀 이게 좀 무르익었을 때
앞에 했던 그 형사하고 헌법재판 한번 반추해 봐야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제일 필요한 게 우리 공화당의 힘이에요. 우리 공화당이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누구 하나 외치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 요번에 또 보면서 느낀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며칠 전 어쨌든 간에 네. 언론 보도가 좀 됐다고요. 네. 그러면은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게 언론의 무관심이기도 했지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주목할 힘이 없더라도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이슈를 생산을 못했다라는 것도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이슈니까 이 이슈의 중심은 우리 공화당이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 공화당 찾아와서 취재를 한 거니까 네. 그런 이슈를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려면은 저는 좀 전략적으로 좀 뭐라 그러나 저를 좀 넓혀야 된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 공화당이라는 거는 정당이기 때문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고 네. 집권은 결국은 선거라는 투표라는 데서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선거는 텃밭싸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광주 쪽에 보궐선거 나간다 그러면 안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텃밭이니까.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쪽에서 대구 쪽에서 뭐 보궐선거 나면 한다면 또 안심하죠. 왜냐하면 텃밭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텃밭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텃밭을 얼마나 이렇게 확인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선거라는 것은 텃밭을 만드는 창설적이라기보다는 텃밭을 확인하는 확인적 의미에 가깝기 때문에 그 텃밭을 지금 지역적으로 안 되면은 세력적으로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만인 무죄 석방운동본부 뭐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일단 하나의 이게 과업이 성과됐다고 이렇게 만족도 할 수도 있고 막 5년 동안 해서 이거 성과하고 자랑하면서 저는 사실 그 우파의 시민단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되면 인재 싸움이에요. 인재 싸움이고 보급 싸움이고 보급이라는 게 인재 풀, 인재 싸움이니까 그 지금 보면 뭐 장하성, 조국 네. 이런 사람 다 참여랜드라는 어떤 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회전문 인사라고 욕하겠지만 어쨌든 네. 풀이 있다는 소리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풀을 만들고 그런 걸 공급할 수 있는 시민 단체를 만들면, 그러니까 역참여연대식으로. 그래서 이 운동본부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더 승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 뭐 동학도 하나의 운동을 시작됐다가 종교가 되고 뭐 교조 신운동이 됐다가 큰 세력화 되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이렇게 어딘가 카운터 파트가 필요한 거니까 이런 힘으로 그런 좀 또 영속적으로 좀 해야 될 일 많으니까. 네. 이번에 우리 천만이 무죄석방본부도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참 이 시간만 되면 아까처럼 화면이 약간 버퍼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좀 끊겼었는데 저번 주 이 시간에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점검해 볼 테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지? 천만이 무죄석방본부. 천만이 무죄석방본부. 이번에 이제 명예회복운동본부로 저희는 이제 또 명칭을 또 바꿨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우파의 시민단체가 제법 제 생각보다 저는 그 전에 되게 평범하게 살아서 몰랐어요. 전혀. 생각보다 많기는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자칫할 지흔들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파들을 진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풀도 많이 만들고 왜 시민단체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 오케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위대하다. 오케이. 근데 그런 전제 사실이 맞다는 것과 그러면은 내가 왜 우리 공화당을 찍어야 돼 하는 당이 사이에서 설명할 고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면접을 이렇게 저 면접 보러 오는데 예를 들어서 토익 900 이상 뭐 일본어, 중국어 잘하는 애가 왔다고 쳐요. 네. 스펙 강판 그래 훌륭해. 근데 왜 내가 너를 뽑아야 되지?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회계 잘하는 애인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탄핵 잘못됐고 이승만 박정희 다 훌륭해. 그때 살기 좋았지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근데 지금 필요한 건 우리 정권 교체 아니야?
라고 해서 또 설명해야 할 필요 있는데, 근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만을 왜 주냐면, 시민단체에서는 확장력이 일단 좋고, 왜냐하면 정파에 상관없이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서 뭐 이렇게 100만, 1000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1000만이면은 거기서 이렇게 정책을 만들면, 거기 회원이면은 이렇게 여기 회원을 여기 어떤 이념적인 거라든지 어떻게 제시하는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책을 제일 구현 잘할 수 있는 게 이 당이잖아. 그거 한마디만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대로 정책 잘하는 걸 거기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 그냥 집행하는 건 감시하면 되니까 우리 정책을, 내놓은 정책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성과를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쉬우니까 좀 이렇게 민초적인 기초 저반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떡봐도 얘기했지만 홈 경기하고 어웨이 경기 똑같은데 홈 경기가 편한 게 응원 부대가 있기 때문에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공화당이 집권을 위한 대표 선수면 응원 부대를 만드는 그건 다양한 전략을 좀 해야죠. 이렇게 우리는 너무 순진하니까 좀 감추기도 하고, 또 A를 노리면서 B를 마치 성동격서 뭐 식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거기서 이걸 만들면 우리도 환경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쪽에서 조금 따먹으면 우리도 왜 환경단체인데 왜 안 해줘? 그래서 예산도 따먹고, 뭐 그렇게, 그리고 걔들 모일 때 가서 한번 한바탕 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다양한 플레이어가 필요한 거죠. 전투할 때 꼭 공격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수도 필요하고, 네. 뭐 킬러가 있으면, 워리어가 있으면 킬러도 있고 필요하고, 스나이프도 필요하고, 뭐 보급분도 필요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할 때는 천만인 운동본부 굉장히 일단 지금 성과가 좋다는 걸 일단 우리가 스스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일단 성과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이제 2차전을 준비하는데 2차전은 이런 절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법적인 거 하고 분위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예산을 따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군자금이 있어야 전투를 하죠. 그럼요. 예. 그럼 하면서 그쪽 어떻게 하면 또 전투력을, 맨날 우리 예. 당원분들에만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데. 전국 전투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냐,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싸움 잘하는 애들은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저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을 들어올까 생각하고 알고. 방어를 생각하고 공격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지금 이제 진짜 이 싸움의 2단계가 시작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오늘도 지금 명강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저희가 진짜 주위에서 들어야 되는 게, 우리 맨날, 솔직히 얘기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귀를 바깥으로. 주말에 재밌게 본 것 중에 3프로 TV라고 저 가끔 3프로 TV? 3프로 TV하고 유튜브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재명하고 그 윤석열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토론은 아니고 자기 정책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각자 그냥. 그렇지 네. 거의 1시간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안 불러준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우리도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있으면 부르면 되잖아요. 다 부르는데 마치 우리도 제3당이다, 당원수 봐라,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초대받은 관훈 클럽 토론한다고 쳐요. 그냥 관훈 클럽이 별거 아니잖아요. 언론인 클럽인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 우파 플랫폼을 굉장히 만들면 언론이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안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부르면 되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그러니까 방법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뭐 비영리 민간단체로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엄청나게 돈을 딴다고요. 그럼 여기도 비영리 민간단체 만드는 거지. 만들어서 쟤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줘? 이렇게 해서 받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 모든 지금 박원순이 뭐 시민단체 지원해가지고 뭐 세금 때문에 우리 똑같이 시민 만들면서 대응하고, 뭐 태양광, 그럼 우리도 태양광 진짜 옛날 한 것처럼 그냥 역발상식으로 해서 태양광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개판이더라 하는 거를 우파에서 진짜 지원받아서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좀 다양하게 해서 저는 이제 일단 제가 천만인 운동본부가 일단은 성과를 냈고 이제 이름 다 바꿔야 되니까 명예회복도 좋지만, 이제 기저에서 옛날에 마치 일제시대 버나라도 운동처럼 농민한테 파고들듯이 좀
좌파이들 그대로 기재에 파고들고 대학생한테도 좀 파고들고 여러 유관단체에서도 좀 이렇게 힘없고 이렇게 조직도 넓히고 해서 그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민단체, 응원군, 보국군 이게 좀 양성해야 된다. 예, 양상할 필요가 결국은 묻는 거예요. 그래, 조원진 대통령 좋다. 그러면은 내가 구성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딱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허평환 장군님 뭐 국방부 장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풀이 있고 여기 뭐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설명을 중요한 사람이라서 설명과 네이밍 그래서 그런 인재 풀 그리고 거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장면. 그 우파에서 지금은 사실은 우파가 좀 방심했죠. 그런 거 키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마라톤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진짜 탄핵이라는 사건이 정말 우파의 변화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 없을 일이기도 했거니와 우파의 그렇죠. 변화에 있어서 정말 큰 사건이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우리 공화당이 만들어졌고 진짜 싸우는 우파가 생겼나. 이제서 비로소 생겨났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역사가 그렇게 긴 나라가 아니에요. 1945년에 해방을 해서 48년에 이게 우리 정부 해서 하면은 이제 사실 100년은 70년대.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20대 때까지 진짜 밖에 뭐 병균이 돌든 코로나가 돌든 코로나 개나 줘버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을 쓴다고요. 그 몸에 불편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나이가 지나면 몸에 좀 아픈 데도 나오고 병균도 들어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지나서 이게 병균도 예방해야겠구나. 내가 좀 몸 조심도 해야겠구나. 돌아보는 비유가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런 식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쭉 왔기 때문에 그냥 바이러스가 있어도 그냥 건강하게 산 거예요. 예방의학에 대해서는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탄핵이라는 그냥 말하자면 외상을 딱 입고 나니까 예방도 엄청 중요하구나. 그냥 내가 20대처럼 그냥 뭐 팔팔하게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뭐 주는 대로 먹해도 건강하게 사는구나 라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이제 50년 반세기 넘고 하면 이제 이제 예방도 해야. 그러니까 역사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미 지나간 거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 하고 암적인 존재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사회든 생리학적이든 우리가 몸에 바이러스는 엄청 많아요. 코 속에 지금만 해도 바이러스 나올 건데 내가 병에 안 걸리는 거는 내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안 걸리는 거지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없게 하는데 초점을 준다는 건 시간 낭비같이 생겨요. 오히려 우리 몸을 건강해 하고 쟤 어떻게 규제하나 그걸 초점해서 되니까 좌파정당 그러지만 죽어도 좌파는 안 없어지죠. 네, 올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 들은 비유 중 가장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나 적절한 비유였고 진짜 이제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서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예방의학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아니야 이거 너무 좀 저속한 말이라서 제가 좀 생략할게요, 여러분. 성격 나올 뻔했어 방금. 그래가지고 지금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사면이 되셨다는 게 갖는 아무리 본인은 앞으로 정치적인 의사가 있거나 또 없거나 본인의 의사지만 사면 자체가 주는 정치계의 후폭풍이 상당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또 있단 말이죠.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면이 어떤 변수를 가져올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정치학자는 아니라서 분석하기는 좀 하지만 편하게
뭐 지금 방송에서는 뭐 일본 이야기,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 보는 걸 이렇게 외신 같은 거 보니까 이 뭐 사면을 정치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과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 세력가들 사실 공존하기 힘든 세력이 맞긴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분열이 되지 않느냐라는 걸 하는데, 근데 그 선거라는 거는 참 묘한 게 이게 내가 10년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날 하루에 마음 바뀌면 그냥 그날 하루가 유효한 거고, 그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찍는 거나 저 사람이 싫어서 찍는 거나 똑같이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내적인, 이 사람이 내적인 충실도가 얼마나 있냐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수치상의 하기 때문에 저는 3월 9일이 선거면 3월 8일까지 는 진짜 3월 9일날 어떤 결과를 낼까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단서일 뿐이지, 요소일 뿐이지, 그 지금 분석한다 해봤자 그거는 시간적인 별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뭐 저 개인적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가 너무 의존하려는 그것도 좀 경계 아닌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있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뭐 하려는 게 사실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했지만 그럼으로써 지금 목표는 진짜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제 말은 그 대상에 대한 초점이 아니고 나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에 더 중심을 줘야 되는 거고, 지금 선거 분석도 많이 나오고 뭐 하긴 하지만 그 분석은 지금 최소한 우리 당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일단 우리 당면 모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집권 세력이 바라보는 선거 전략과 현실적으로 다르지. 우리가 보는 이렇게 집권 전략이보다 아직까지 저는 솔직히 추진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추진 전략 상에서는 좀 차이가 커서 우리만의 논리, 대외적 논리, 대내적 논리, 또 상대적 논리, 절대적 논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략적으로 많이 좀 세우고, 우리가 말하자면 권투도 잘하는 사람에서 페인트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페인트도 부를 줄 알고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정직해요. 아니, 대통령님께 너무 이제 의지하는 것을 이제 지향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제가 진짜 공감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의 입장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시면 저는 과감하게 대통령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인간 진순정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된 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심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그렇죠. 이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선 거지, 인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면 그냥 과감하게 박근혜 대통령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어떠한 삶을 사시든 그냥 응원 드립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는 나의 일을 하겠다. 우리의 일을 하겠다. 저는 약간 이런 스탠스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그런 식으로 그 절대적 전략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냥 난 박근혜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라고 하는 상대적 접근도 하고, 그러니까 다 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으니까 전략을 하게 이렇게 포섭을 하고, 그리고 막말로 다 깔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참 전쟁은 어려워요. 또 묘미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에요. 대한민국 5천만. 그 다음에 선거 가능 인구는 대충 80% 나거든요. 미성년 빼면 대충 한 4천만쯤 돼요. 뭐 인구가 더 줄지 더 늘지 이거 대충 4천만. 그 중에 투표 다 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대통령 선거는 대충 평균 4분의 3이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뭐 60에서 65 왔다 갔다 뭐 한 정도면, 그 지금 그 선거 인구가 4천만이라고 보면 그 4분의
3위 한다면 한 3천만이 하는 거죠. 3천만이 하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면은 뭐 70% 한다고 치면은 그 저기 뭐냐 2,800만 명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숫자 싸움을 생각했을 때 아까 그 1,000만인 운동본부 했을 때 정말 1,000만이 지성당원이고 이게 다 투표장 나간다 그러면 그냥 휩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자기 이 말 왜 하지? 그러니까 그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양한 사람 포섭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우리 공화당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만 국민의힘을 찍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아닌 사람이 국민의힘을 찍듯이 그렇죠. 우리도 우리 공화당 아닌 사람이 우리 공화당을 찍는 그런 분위기를 하려면은 아까 그 진 의원처럼 그 인간 박근혜가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적 박근혜를 접근한다는 우리 공화당 그런 입장을 그 저기 외부적 시민단체로 내세우고 또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벌써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좋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구분의 그런 다양한 그 뭐랄까 스펙트럼을 포용할 수 있는 수만큼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의미죠, 제 말은. 네, 저절로 고기가 끄적여집니다. 항상 항상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또 의견 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저희는 절실합니다. 네, 저 우리 공화당 합니다. 저희 그런 거 소외된 느낌이. 죄송해요. 날 실수. 죄송해요. 천만님 무쇠석방 본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당원분들이 수년 동안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진짜 고생하시면서 약 300만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서명을 받으셨거든요. 그 열정을 승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사실 지치기 쉽고 그 이렇게 이끌어주는 태제가 없으면 쉽게 저기 딴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왜 이래 되나 반성하는 존재라서 그거를 적당히 아니지 그냥 그때에 맞는 태제를 던져주는 것도 집행부의 굉장히 큰 역할이거든요. 안 지치게 만들고 이 게임을 보고 이 상황이 어떠냐를 보고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는 지금 5년간의 투쟁과 내일의 투쟁이 저는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같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방이라는 성과를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달라야만 이거 하나 1단계 했으니까 새로운 프레이즈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지친 분들은 좀 이렇게 추스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니까 우리가 시나리오를 해야죠. 이런 시나리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런 시나리오로 갈 거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해줘야 좀 틀리면은 또 이렇게 그 저기 뭐 질책이라기보다는 뭐 조언도 듣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소통하면서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정당은 어떨지 모르지만 시민단체식으로 하면은 이게 상향식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채널이 반영되고 그 채널 되는 방법이 어긋난다 싶으면은 단체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반개단체로. 아군인 거지. 꼭 단일화도 할 필요 없으니까. 집권은 표를 모아야 되지만 스펙트럼은 넓힐 좀.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지도라는 게 제일 처음에 인지도 자, 진짜 많이 배우네요. 지지도 이렇게 가니까 인지도를 넓히는 거는 스펙트럼 넓혀야 돼요. 근데 결국적으로 선거에서는 A와 B가 구분이 되면 안 되지만 지지층은 넓어야 돼요. 지지층은 A, B, C, D 쫙 하고 선거에서만 그렇지만 우리의 이거를 모아주시는 건 여기 하나니까 여기로 모아줘요. 이렇게 가는 게 전략적으로 좋으니까 지금 제 천만 운동본부 굉장히 열정적인 에너지를 시작했고 요즘 남아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더 확대하고 안 되면 저는 이거는 단일화를 고집할 필요도 없이 반개단체 많이 만들 수 있죠. 비슷한 유사 환경단체, 유사 무슨 단체, 유사 뭐 인권단체, 무슨 사법감리단체, 좀 뭐 개발기구 있으면 그럼 뭐 사법 그러니까 천만 운동본부 뭐 예를 들어서 신참여연대 이슈 이름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뭐 역사 세우기
위원회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 담당하고 뭐 개발 이익 환수 위원회 담당, 경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사법감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태극기만 가져올 게 아니라 까짓 거 노란 리본 달고 선을 넘으셨습니다 방금. 제 말이 있어요. 여기용에 그러니까 여관용하고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집 나간 뭐 정의를 찾아온다는 식으로 해서 제 말은 네, 저 이해했어요. 위장 운동. 아니 트로이 목마도 만들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2단계 작전을 심각하게 좀 다 같이 고민해 보기를 제가 권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좋은 말씀 아니고. 우리의 뇌를 꽉꽉 잡아가는 오늘 전기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당원님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신다는 소식 다 너무너무 기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이 만족에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피해 복수 혈전을 할 때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복수 혈전. 근데 오늘도 어김없이 시간은 흐르고 흘러. 벌써 이제 1시간이 여러분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진순정과 이성원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데이트 어떠셨어요? 짜릿짜릿? 즐거우셨나요? 네, 안타깝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 감동진들께 정리! 핵심 정리! 예, 뭐 저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게 그 석방을 진짜 손꼽아 기다려서 함으로써 주말 너무 즐거웠고 그거 이루신 진짜 이게 천만인 석방운동 본부의 분들과 우리 공화당 분들께 굉장히 이제 치아를 드리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옛날에 불시 보존하듯이 그냥 없는 걸 하지 말고 더 승화해서 이제 국가의 근본을 쌓는 그 단계로 가는데 초석이 되셨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소박한 의견 발표합니다. 예. 네, 항상 우리 공화당 소속이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께서 좀 보고 싶은데 하시는 그때 제가 다시 또 이 변호사님 모셔서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이만 여기서 또 작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는데요. 우리 동지님들의 제1의 재산은 뭐다? 건강이다. 건강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조심, 빨갱이 조심.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